안녕하세요. 생물교사 이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질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유전 정보가 형질로 발현되는 정보의 흐름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고, 그 이후 우리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형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형질이라는 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서 생물의 모양, 크기, 성질과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나의 키, 나의 손가락의 개수, 나의 눈동자의 색깔, 이 모든 게 형질이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질은 부모님으로 물려받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형질을 유전 형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이 형질은 그럼 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에 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적혀져 있었고, 그 유전 정보가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형질로 발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유전 형질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라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유전자라는 건 특정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바로 유전자이고, 그 유전자는 DNA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전자는 DNA 전체에 분포하는 게 아니라 DNA의 특정 부위에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DNA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이고, 그 유전자에는 특정 형질을 발현하기 위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적혀져 있었던 거고,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건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단백질은 효소로서 작용해서 물질 대사를 관여하게 되고, 이 물질 대사의 결과 형질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의 DNA에 하나의 유전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유전자들은 DNA에 각각 정해진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이 유전자의 개념과 더불어 유전 정보가 형질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DNA인 거죠. 자, 우리가 이 DNA를 비유하기로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된 생명 설계도의 원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원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핵에 고이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원본에 적혀져 있는 대로 형질이 발현되게 될 건데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실제로 형질 발현을 위해서는 단백질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라이보솜에게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었죠. 바로 RNA입니다. 자, RNA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DNA가 원본이라면 RNA는 복사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사본이 원본 전체를 복사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 정보만을 쏙쏙 골라서 복사해 놓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D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DNA에서 필요한 정보만 따로 복사한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DNA는 RNA의 정보를 왜 복사했죠? 핵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라이보솜에게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로 뭘 만들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 거예요.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형질 발현에 이용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바로 이 단백질이 효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효소로서 작용해서 물질 대사에 관여할 수 있었고, 이 물질 대사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에 의해서 바로 형질이 드러난다,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슬라이드는 DNA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형질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겠죠. 자, 근데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이 그림에서 익숙한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자, 지금 DNA가 감고 있는 초록색 알갱이가 보여요. 이 알갱이의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은 알갱이의 이름은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뉴클레오솜은 염색사, 그리고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의 기본 단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돌아와서 DNA 상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에는 단백질 조립을 위한 설명서, 즉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적혀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RNA 단백질로 흘러가게 되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죠. 자, 이러한 단백질은 효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각각 물질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어떤 산물을 만들게 될 거고, 물질 대사의 생산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생산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생명 현상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불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효소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합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백질 A라는 물질이 효소 A로 작용하게 되면 물질 대사 A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데요. 효소 A가 물질 대사 A의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고 물질 대사 B의 활성화 에너지는 낮춰주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죠? 이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효소 A가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는 다이아몬드에 딱 들어맞았고, 이 다이아몬드가 효소 A의 기질로 작용함으로써 효소 A와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자, 효소 A와 다이아몬드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효소 A는 물질 대사 A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고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하트가 되는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효소 A가 작용을 하게 되면 하트가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하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효소 A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이아몬드가 하트가 되는 이 반응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하트는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하트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변화 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형질 A의 발현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다시, 자,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던 유전 정보가 결국은 효소를 만들었고 그 효소가 물질 대사를 조절했고 그 물질 대사의 결과 나타나게 되는 물질 대사의 생산물, 산물이 결국은 형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이 바로 유전 정보가 형질로 발현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타난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아, 유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이 될 텐데, 자, 이 형질의 발현에 필요한 물질, 요 하트가 만약에 단백질이 아닌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자, 형질이 눈동자 색깔이에요. 눈동자 색이고요. 그 형질이 어떻게 발현되도록 이 유전자 A에 저장되어 있었냐면 너의 눈동자 색깔은 검정색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죠. 검정색 눈동자를 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이 하트가 멜라닌 색소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닌 색소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멜라닌 색소가 단백질이 아니란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눈동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라 라고 적혀져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단백질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필요한 물질이 단백질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눈동자 색깔이 검정색이다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검정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을 효소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효소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물질 대사에 효소로 작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효소 A가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눈동자의 색깔이 검은색이라는 형질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이해하면서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 단백질이 효소로 사용된 건 이해가 되었어. 자, 그래서 단백질이 아닌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얘가 단백질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유전자가 단백질을 다이렉트로 만들어내면 이게 제일 간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할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 효율성의 면도 생각해 준다면 내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싶은 물질이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그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간접적으로 효소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세포로서는 효율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자, 형질 B의 발현에 필요한 이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내지 않고 이 단백질의 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도록 하는 효소 B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 효소 B가 이 물질 대사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물질 대사가 빨리 일어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죠. 자, 그런데 효소의 특징이 뭐예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나는 효소 하나만 만들어냈을 뿐인데 이 반응에 효소가 계속 작용을 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질 발현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이래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물질이 단백질이든 단백질이 아니든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효소로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물질 대사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우리는 유전 정보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어떤 형질을 발현하고 싶냐면 붉은색 꽃이라는 형질을 발현하고 싶어요. 꽃의 색깔이 붉게 나타나는 형질을 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는 DNA상의 유전자는 무엇을 암호화해야 될까요? 뭐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유전자로부터는 단백질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질 대사의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는 효소로 작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붉은색 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붉은색 색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색소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자, 물론 단백질이든 단백질이 아니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이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물질 대사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해요. 자, 우리는 이 붉은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물질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붉은색 꽃이라는 형질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형질이 어떻게 다양한 표현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나귀의 털색은 형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당나귀는 털이라는 형질을 갈색이라는 표현형으로 나타내고, 즉 갈색 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당나귀는 흰색 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같은 털색이라는 형질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럼 그거는 유전자의 발현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결과를 먼저 볼게요. 자, 이 당나귀는 털색이 갈색이에요. 그리고 다른 당나귀는 털색이 흰색이에요. 자, 그러면 갈색 털을 가진 당나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종류가 A라는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흰색 털을 가지고 있는 당나귀는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B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지금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A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냐면, 자, 멜라닌 합성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라 라고 적혀져 있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B는 멜라닌 합성효소를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만들어내라 라고 적혀 있는 유전 정보가 적혀져 있었던 거죠. 합성효소는 단백질이니까 그대로 만들면 되겠죠. 자, 만들어냅니다. 자,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 A에 의해서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효소가 합성이 됩니다.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반응도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털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검정색 또는 갈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털색이 흰색인 당나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효소 B예요. 자, 이 B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멜라닌 합성효소는 적어요. 자, 그러면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효소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도 적겠죠. 자, 그러면 멜라닌이 적어. 자, 검은색 또는 갈색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의 효소가 적어. 그럼 털색은 어떻게 될까? 밝게 나타내겠지.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결국은 같은 형질에 작용하는 효소의 양이 달라지는구나. 자, 그래서 발현의 표현형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유전자가 달라지면 형질의 표현형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진핵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전정보의 흐름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단어처럼 외우고 있는 거 있죠? 핵 속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유전정보는 핵 안에 있는 DNA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자, 하지만 핵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정보가 실제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효소가 만들어졌어야 됐고, 그 효소인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즉 DNA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형질 발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형질을 발현할 수 있는, 형질 발현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어디서 만들어내죠? 그렇지.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핵 속에 있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세포질로 나올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 역할을 누가 해주죠? 그렇지. mRNA가 해주죠. mRNA가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복제본으로 우리는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라이보솜에서 RNA가 가지고 온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배열해서 단백질, 즉 효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배울 겁니다. 실제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 방법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과정인 거죠. 자, 이러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위에 진핵세포라고 적어두긴 했지만 실제로 이 생명 중심 원리는 진핵이든 원핵이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는 과정이 바로 이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자, 진핵세포라고 지금 근데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부터 볼 이 슬라이드 안에 핵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핵세포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기억하세요. 이 생명 중심 원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원핵세포에서 이 생명 중심 원리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핵에 대한 내용만 싹 빼버리면 됩니다. 장소만 핵이 아닌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들어갈게요. 자, 생명 중심 원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 정보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전 정보의 시작은 언제나 DNA여야 됩니다. 유전 정보의 원본인 거죠. 자, DNA에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에 적혀져 있는 유전 정보, 결국은 단백질 합성을 위한 정보예요. 자, 그런데 이 DNA는 핵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자,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핵 밖에 있는 라이보솜에게 전달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RNA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RNA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넘어가는 과정, RNA가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불러줍니다. 자, 전사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DNA가 필요하니까 DNA가 존재하는 핵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확인합시다. 자, 핵 속 DNA에 염기 서열이 있을 거예요. 유전 정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염기 서열은 우리는 3개씩 묶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DNA에 존재하는 염기 서열 중에서 이 염기들을 3개씩 묶은 그 조합을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이 3염기 조합에 사용되는 염기는 A, T, G, C입니다. 자, T가 존재해요. T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3염기 조합은 RNA에는 없고 DNA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3염기 조합은 어디에 존재한다? DNA상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전사 과정. 자, 핵 속 DNA의 염기 서열, 즉 3염기 조합의 순서겠죠. 자, 이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붙음으로써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전사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디테일한 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RNA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RNA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핵공을 통해서 핵 밖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핵 밖으로 나와서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게 복사해온 그 유전 정보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이 RNA가 가지고 온 유전 정보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번역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R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즉 염기 서열로 적혀져 있는 유전 정보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AUG, AAA, UA, UA, AUA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자,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지만 RNA가 가지고 오는 암호 같은 유전 정보, 즉 유전 암호를 라이보솜은 이해할 수 있어요. 라이보솜은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암호, 유전 암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아미노산으로 쓰여진 단백질이라는 언어로 나타내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암호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번역해 준다라고 해서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번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질의 라이보솜이 mRNA의 가닥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읽어가는 거 얘기했죠. 자, mRNA의 염기 서열을 라이보솜이 읽으면서 이제 세포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자, m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은 코돈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거예요. 당연히 이 코돈도 염기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3개의 염기들은 A, U, G, C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아까 3염기 조합이 ATGC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DNA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3염기 조합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코돈인데 이 코돈은 AUGC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코돈은 어디에만 존재하게 되죠? 그렇지. RNA 상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NA 상에 존재하는 염기 3개의 조합은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주고, RNA 상에 존재하는 염기 3개의 조합은 코돈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이 염기서열, 즉 코돈의 순서에 의해서 암호화된 아미노산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 아미노산은 지금 번역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이미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RNA가 가지고 온 그 유전 정보에는 실제로 아미노산을 합성하라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적혀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mRNA가 가지고 온 유전 정보는 실제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역 과정에서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번역을 다시 정리하자면, 자, 번역 과정에서 세포질의 라이보솜이 mRNA의 염기 서열을 코돈 단위, 염기 3개씩 읽음으로써 그 코돈이 암호화하고 있던 아미노산을 tRNA가 가지고 오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우리 아까 했죠. 효소로 작용합니다. 효소로 작용해서 형질 발현에 활용되고 있다. 형질 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과정이 바로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전사와 번역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이 전사는 핵에서 일어납니다. 자, 핵 속 DNA의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사용해서 mRNA를 합성할 겁니다. 자, 이때 상보적인 염기쌍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DNA 가닥이 염기 서열이 A, T, G,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새로 생겨나는 RNA의 염기 서열은 DNA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A 맞은편에는 누가 오죠? RNA니까 T 대신 U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A와 U는 상보적이기 때문에 수소결합으로 형성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이제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를 가지고 오겠죠. 그 염기는 T의 상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A일 겁니다. 자, 그래서 둘도 수소결합으로 연결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해 볼게요. 자, G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C가 올 거고요. G와 C도 수소결합을 형성할 겁니다. 자, C 맞은편에 누가 오죠? G가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얘들도 수소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고 있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쭉 연결하면서 mRNA가 합성되는 과정이 전사입니다. 자, 이때 DNA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붙기 위해서는 원래는 DNA가 어떻게 생겼었죠? DNA가 이중가닥을 형성하고 있었죠. 자, 이중가닥의 DNA가 한 가닥으로 분리되는 요 과정이, 요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당연히 수소결합이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물질대사고요. 이 물질대사에도 당연히 효소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우리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두 가닥의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DNA 가닥이라고 할게요. 자, 두 가닥의 DNA가 서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전사에 이용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듯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할 거고요. 전사에 이용되지 않는 DNA 가닥을 비주형 가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전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사 핵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핵 안의 공간에 R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장소는 세포질이지만 핵공을 통해서 이미 미리 핵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두 가닥의 DNA가 효소에 의해서 지금 풀려져서 한 가닥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두 가닥의 DNA가 한 가닥으로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상보적인 염기쌍을 DNA와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상보적 염기쌍을 형성합니다. 자, 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RNA 합성 효소가 RNA 당 인상 골격 형성해야 되겠죠? 당 인상 골격을 연결해 줘요. 자, 그래서 mRNA, tRNA, rRNA 어쨌든 RNA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자, 지금 이 RNA가 새로 합성되는 RNA가 주형 가닥과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 자, 전사에 사용되는 DNA 가닥은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주고 전사에 사용되지 않은 가닥은 비주형 가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자, 일단 DNA였으니까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은 서로 상보적인 염기쌍을 가지고 있죠. 자, 기준을 주형 가닥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비주형 가닥은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염기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 합성되는 이 RNA도 뭐죠? 주형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쌍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비주형 가닥은 전사에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새로 합성되는 RN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되죠. 즉 염기서열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주형 가닥은 DNA이기 때문에 AG, TC가 이용돼서 T가 사용되고 있고 새로 만들어낸 RNA 가닥은 AU, GC를 이용해서 T 대신 U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염기서열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어느 가닥이 주형 가닥으로 사용됐는가 아니면 비주형 가닥인가 라는 걸 확인할 때는 염기서열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RNA가 합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합성된 RNA는 DNA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 DNA는 다시 상보적인 염기쌍을 형성해서 두 가닥의 DNA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RNA가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RNA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래서 라이보솜이 mRNA와 만나게 되면 이제 번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사로 만들어진 mRNA가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나오게 되면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이 mRNA의 염기서열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mRNA가 전달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은 라이보솜이 관여하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mRNA가 가지고 온 유전 정보는 원래는 DNA가 가지고 있었던 3염기 조합들의 순서입니다.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3개의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고 했다면 RNA로 옮겨온 그 3개의 염기의 조합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코돈도 염기 3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사용되는 염기는 A, G, C, U가 되겠죠. 자, 이렇듯 코돈에 사용되는 염기는 AGCU고 DNA의 3염기 조합에 사용되는 염기는 AGTC로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돈은 DNA에 존재할 수 없고 3염기 조합은 RNA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정리합시다. 자, DNA에 존재하는 염기 3개의 조합은 뭐? 3염기 조합. RNA에 존재하는 염기 3개의 조합은 뭐?
코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번역으로 돌아와서 세포질의 라이보솜이 mRNA 가닥을 따라 이동하면서 mRNA의 코돈을 읽게 됩니다. 자, 좀 이따가 볼 거지만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 암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mRNA가 코돈을 읽었다는 건 이번에 연결된 아미노산이 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코돈의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연결할 겁니다. 자,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결합이 만들어지죠?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죠. 자, 이 번역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번역을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과정과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과정을 혼돈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번역은 이미 세포질에 만들어져 있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반응입니다.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자, 하나 더. 자,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과정이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데 이 라이보솜으로 아미노산을 전달해 줘야 되는, 옮겨줘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숨겨졌던 RNA 집안의 마지막 막내 tRNA입니다. 자, 우리 RNA 세 가지 배웠어요. mRNA, rRNA, tRNA. 자, mRNA는 어떤 역할을 했죠? 메신저 역할을 했죠.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rRNA는 어떤 역할을 하죠? rRNA, R이 라이보솜 R이죠. 자, 그러면 rRNA는 라이보솜을 구성하는 RNA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나온 tRNA는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아미노산을 라이보솜으로 전달,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RNA라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번역 과정에서 이 tRNA는 세포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라이보솜으로 운반해 줍니다. 자, 아미노산들이 연결돼서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단백질이 될 거고, 이 단백질은 나중에 효소로 작용해서 물질 대사를 조절해서 형질을 발현하게 된다라는 과정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시다. 자, 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RNA 가닥이 있고요. 이 RNA 가닥을 읽는 라이보솜이 보입니다. 자, 이 라이보솜은 mRNA 가닥에 존재하는 코돈을 읽습니다. 자, 이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개의 코돈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자, 세 개의 염기를 읽어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해주고 있는 과정이 바로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듯 코돈을 쭉 읽어가면서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번역 과정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게 DNA가 가지고 있는 3염기 조합과 RNA가 가지고 있는 코돈인데요. 이제 3염기 조합이 결과적으로 코돈으로 만들어져야 이제 아미노산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돈은 정의가 RNA에 존재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조합입니다. 자, RNA 서열에서 우리가 코돈을 읽을 때는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3개씩 묶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코돈은 DNA의 3염기 조합이 전사된 결과이고요. 자, 염기 3개씩 묶다 보니까 코돈의 첫 번째 자리에는 4개의 염기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염기에도 4개 들어올 수 있어요. 4종류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염기에도 4종류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조합이니까 총 64종류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4개의 코돈 확인해 주면 되고요. 아이쿠. 자, 요거 저거 잘 안 지워져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돈은 RNA가 가지고 온 염기 서열에 저장된 유전 암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유전암호니까 아무나 이 유전암호를 풀 순 없죠? 누구만 풀 수 있어요? 라이보솜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번역이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염기 서열을 라이보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의 연결이라는 단백질로 표현해준다라고 해서 이름을 번역이라고 해준다고 했죠. 자, 이 코돈은 단백질 합성에 사용될 아미노산을 지정, 암호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4개의 코돈이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다 보니까 남아돌아요, 코돈이. 자, 그래서 이제 남아도는 코돈을 놀릴 순 없으니까 이 코돈들도 아미노산을 지정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24종의 코돈이 모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의 아미노산은 여러 개의 코돈으로 중복돼서 지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 코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64개의 코돈 중에서 4개 정도는 조금 특별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 64개 중에서 1개는 게시 코돈으로 사용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복사가 되었어요. 자, 복사가 되었는데 조금 넉넉하게 복사를 해가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넉넉하게 복사해온 이 염기 서열을 라이보솜이 읽습니다. 자, 쭉 읽어갈 거예요. 자, 읽어가는데 실제로 이 아미노산을 연결해야 되는 부위, 즉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부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3개씩 묶어야 돼요. 자, 3개씩 묶었는데, 자, 이 단백질, 이 폴리펩타이드는 자, 4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4개까지만 딱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아미노산이 붙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아까 이 부분에서 번역이 시작된다라고 했죠. 여유롭게 복사해온 이 염기 서열 중에서 자, 여기서부터가 지금 번역의 시작이야. 여기에 첫 번째 아미노산이 와야 돼 라고 알려주는 요 코돈이 바로 게시 코돈입니다. 자, 이 게시 코돈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단백질의 시작, 모든 폴리펩타이드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코돈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자, 요 게시 코돈의 염기 서열은 AUG입니다. 자, AUG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게시 코돈이라는 게 있다. 얘는 64개 중에서 단 하나뿐이다. 자, 그리고 아미노산의 연결이 시작돼야 되니까 첫 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살짝 얘기하자면 이 첫 번째 아미노산의 이름은 메사이오닌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첫 번째 아미노산이 왔어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 각각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이 단백질은 4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째는 더 이상 붙으면 안 되겠지. 자, 그런데 라이보솜은 그냥 계속 쭉 읽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5번째 코돈을 읽어요. 자, 근데 난 여기에다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야 4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방금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5번째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이 끝나서 폴리펩타이드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자, 번역을 끝내고 싶어요. 그런 코돈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번역을 끝내주는 코돈을 우리가 종결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종결 코돈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첫 번째 나오는 종결 코돈을 종결 코돈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종결 코돈 64개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자,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 개 중에서 3개나 종결 코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결 코돈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코돈을 이용해서 번역이 일어날 때 게시 코돈도 필요하고 종결 코돈도 필요해요. 근데 게시 코돈은 몇 개? 1개. 종결 코돈은 몇 개? 3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64종의 코돈 중에서 게시 코돈을 포함한 61종의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자, 그런데 종결 코돈 3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OX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64종의 코돈이 존재하는데 이 64개의 코돈이 모두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거는 옳은 말일까요? 종결 코돈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자, 64종이 아니라 종결 코돈 3종을 제외한 61종의 코돈이 각각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하고 있다가 맞는 말이게 되겠죠. 자,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지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중복될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과정. 생명의 암호라고 해서 이 유전 정보는 흘러갑니다.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때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3개의 조합을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했고요.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3개의 조합을 코돈이라고 했습니다. 자, 3염기 조합과 코돈의 순서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연결되게 될 거고요.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슬라이드는 방금 얘기했던 이제 4종류의 염기로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의 염기가 한조가 되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지금 보세요. 자, 4종의 염기가 있어요. 지금 RNA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A, G, C, U를 이용해서 코돈을 만들 거예요. 자, 4종의 염기가 코돈을 만들 건데, 자, 이 코돈은 아미노산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돼요. 근데 몇 종의 아미노산?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줘야 돼요. 하나의 암호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면 우리는 그걸 번역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코돈을 만들 때 1개의 염기만을 이용한다고 해보자. 자, 그럼 1개의 염기로 조합을 이루어서 코돈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종류의 코돈을 만들 수 있나요? 여기에 요 4종의 염기가 사용될 수 있으니까 4개의 코돈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몇 종이에요? 20종이에요. 당연히 부족하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2개씩 묶어 볼게요. 자, 2개씩 묶어서 얘를 한 조합으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염기, 4종의 염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4개 중에 1개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염기에도 4종의 염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조합이니까 총 16조합의 코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부족해요. 20개 만들어야 되는데 16개밖에 없으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개 묶어봅시다. 자, 3개를 한 조로 코돈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미노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의 종류 4종류, 두 번째도 4종류, 세 번째도 4종류 곱하기니까 64. 아, 그러면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도 남으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의 세제곱 64개로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게 코돈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자,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고 있고, 하나의 아미노산은 여러 개의 코돈의 중복해서 암호화할 수 있다라는 거 외에, 자, 기억해줘야 되는 거. 자, 24종의 코돈이 존재하긴 하지만, 종결 코돈 3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4개 중에서 단 1개는 뭐로 사용한다? 게시 코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게시 코돈은 아미노산 지정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 과정을 정리할 겁니다. 자, 시작은 언제나 DNA여야 돼요. DNA는 이중 가닥입니다. 당연히 이 두 가닥은 서로 상보적인 염기쌍으로 형성해서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가닥 중 한 가닥을 이용해서 우리는 RNA 만들 겁니다. 자, 그 전에, 자, RNA가 복사하게 될 DNA의 염기 서열은 우리가 3개씩 묶어서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사할게요. 자, 이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불러요.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당연히 핵에서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핵에서 mRNA가 전사돼서, 즉 mRNA가 합성이 됩니다. 자, 이때 3염기 조합은 바로 코돈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코돈을 가진 RNA가 합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RNA 어떻게 돼야 되죠?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핵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누구를 만나요? 라이보솜 만나요. 자, 그래서 라이보솜이 mRNA를 만난 후 mRNA의 염기 서열을 쫙 읽어요. 자, mRNA 염기 서열을 읽는다는 건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읽는 거예요? 그렇지. mRNA가 가지고 있는 코돈의 순서를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코돈을 읽으면서 각 코돈이 지정하고 있는, 암호화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쭉쭉쭉 연결해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고, 이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돈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코돈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 뭐냐 하면, 이 코돈이라는 암호, 유전 암호를 라이보솜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해독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이 번역에 사용되는 뭐 예를 들면 암호 해독표, 이걸 우리가 코돈표라고 우리가 이제 찾아냈는데, 이 코돈표가 모든 생명체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아, 유전 체계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체계구나. 그래서 유전 체계의 공통성도 알 수 있고요. 자, 이를 넘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아, 같은 암호표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왔구나.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우리는 진화되어 왔구나. 같은 조상을 가지는구나. 공동조상설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빨간색과 초록색 글씨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적어둔 거고요. 자, 이 코돈표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잠시 봤던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코돈의 염기 서열이 AUG로 읽히게 되면 이걸 게시 코돈으로 이용한다고 했고, 그때 가지고 오는 모든 단백질, 모든 폴리펩타이드의 첫 번째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메사이오닌이 바로 이 게시 코돈이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라는 거 여기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스탑이라고 적혀져 있는 저 부분, 이제 스탑이라는 아미노산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스탑, 그만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3개의 코돈이 바로 종결 코돈이고, 얘들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대충 유전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암호 해독표에 대해서 봤으니까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 암호가 있어요. 자, 이 암호를 라이보솜이 붙어서 지금부터 읽어 나갈 겁니다. 자, 번역 과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염기 서열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뭐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싶을 때는 문제에서 반드시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 때문에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문제에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자, 라이보솜이 이 mRNA의 염기 서열을 읽을 겁니다. 선생님, 저거 왜 RNA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는 없겠죠?
있죠. 저기 U 보이죠? RNA 염기 서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 라이보솜이 RNA의 염기 서열을 읽을 때는 한 개씩 읽어 나가요. 자, 그러다가 A가 나오면 그 다음 거 또는 그 다음 거를 읽어서 얘가 게시 코돈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 과정 쭉 읽어 갑시다. 쭉 읽어 가다가 첫 번째 A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제 게시 코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2개 더 읽습니다. 자, 읽었더니 AUG 나왔죠? 자, 그럼 뭐예요? 게시 코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메사이오닌 밑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번역이 시작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럼 읽어 나갈 텐데, 이제 3개씩 묶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AUG 다음에 나오는 3개 누구죠? CAU죠? 자, 그러면 CAU 우리 표에서 찾습니다. 계속 쭉쭉쭉쭉 읽어갈게요. 쭉쭉쭉쭉 연결해 줍니다. 쭉쭉쭉쭉 연결하다가, 자, UAA가 나왔어요. 자, UAA 한번 찾아보세요. 어딨어요? 여기네. 얘는 스탑 코돈이었군요. 종결 코돈이었군요. 자, 그러면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번역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번역이 종료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몇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류신이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5개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4종의 아미노산이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고 있구나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스탑이 일어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뒤는 아무 의미 없는 서열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보자. 쭉쭉쭉쭉 읽어가다 보면, 자, 스탑 코돈이 하나씩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스탑 코돈은 우리 3종류가 있어서 여러 번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이미 스탑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3개의 스탑 코돈이 미안해요. 계속 스탑 코돈이라고 있죠. 종결 코돈. 종결 코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 나오는 종결 코돈을 이 아미노산의 연결을 종료하는 종결 코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 게시 코돈은 딱 처음에만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오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게시 코돈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코돈처럼 그냥 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CUU가 아니라 여기 AUG가 한 번 더 나오면 이 류신을 메타이오닌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고 중간에 나오는 AUG는 그냥 시작 코돈으로 게시 코돈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약간 보너스처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슬라이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코돈을 얘기하면서 코돈표, 즉 암호 해독표를 모든 생명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걸 우리 유전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했고, 이는 공동 조장설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생명과학 기술에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 중심 원리 체계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당뇨병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 당뇨병의 치료제로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저 인슐린이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과 같은 이제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세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의 DNA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있죠? 얘를 대장균, 얘는 세균이죠. 세균의 DNA에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준 DNA를 우리가 재조합 DNA라고 합니다. 이 재조합 DNA를 대장균에 다시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 대장균은 이 재조합 DNA를 자기 DNA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대사를 모두 활용해서 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중심원리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단백질이 뭐야? 인슐린인 거죠.
자,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세균으로부터, 대장균으로부터 인슐린을 추출해서 이 인슐린을 사람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독특한 코돈의 성질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전까지 끝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매번 수업에 열심히 들어주는 경산여고 학생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